이번 사연은 예비신부 부모님이 해주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되려 언성을 높이던 예비시댁을 엎어버리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에게 제가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모멸감 주는 말을 한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큰 거 아닐까요? 남친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거지 같습니다. 제 기분도 거지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어른에게 막말을 했는데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걱정도 됐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한 겁도 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퍼붓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분해서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예비신랑이었던 사람은 30대 중반이었어요. 편의상 남친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던 예비신부였어요. 지금은 다시 평범한 노처녀가 되었네요. 결혼 못해서 안달난 것도 아닌데 남친 부모님은 저를 이상하게 취급하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친이 오히려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남친이 직업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런 집에 누가 시집을 갈까요? 남친 부모님은 저에게 현실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정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그분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함께 사업을 하십니다. 엄마가 좀 일찍 퇴근해서 저희 자매를 케어해 주셨고 아빠는 좀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셨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얼굴을 별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저희 언니가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저희 엄마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는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지금도 언니와 저는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치도 할 줄 모르시고 멋도 부릴 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검소하고 소박한 거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이 결혼한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언니 결혼할 때도 집을 해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형부의 부모님도 경제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형부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상가점포 3개를 명의 이전받고 결혼했습니다. 원래 형부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던 상가점포 3개를 증여해 주셨던 거죠. 이 사실은 남친도 알고 있어요. 저희 언니가 어떻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남친이 자기 부모님에게도 얘기했겠죠. 남친 쪽에서는 해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격지심인지 원래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남친과 저는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어요.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친과 친해졌고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친과 집도 가깝고 잘 지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넘고 남친이 30대 중반이 되니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고 결혼하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에 홀린 듯 결혼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친과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또래 평균 정도 연봉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남친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처음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퇴직을 하시고 연금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는데 꽤나 넉넉한 금액이 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친 아버지는 부사관으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꼭 본인이 군인들을 사람 만들어서 전역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만남에 그렇게 저에게 본인의 자부심을 한참 얘기해 놓고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남친을 통해 이미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어보시길래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장을 운영하세요. 예전에는 밤 늦게까지 공장을 돌리셨는데 요즘은 일을 좀 적게 하고 계시거든요.
남친 아버지께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렸거든요. 남친 아버지는 그런 3D 직종은 힘은 들고 돈은 안 되고 그렇지. 고생 많이 하셨겠네. 이러셨어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씀을 좀 하시더니 아무튼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고 이런 말로 인심 쓰듯이 결혼 허락을 한다는데 수치심이 들었어요. 저희 집 평수 넓은 아파트예요. 저희 부모님 월세 받는 부동산도 몇 개 있으십니다. 평소에 검소한 차림으로 다녀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으로 보이죠. 남친과 양가에 몇 번 찾아가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시면서 나중에 집을 해줄 테니 시작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친 아버지의 말씀에 알겠다고만 대답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때 집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친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이더라고요. 집은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자존심만 세울 뿐 집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희 언니와 형부도 어이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친을 비롯해 남친 부모님만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것은 남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친 부모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 상견례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요. 남친 부모님이 고맙다는 말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상견례 후에 남친 집에 갔을 때 남친 부모님에게 신혼집은 어디로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 다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분이 확 상해버려서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서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친 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혼집 명의는 누구로 하냐고 남친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연히 제 명이죠. 그건 왜 물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부부가 결혼해서 살 집이면 당연히 가장 명의로 하는 게 맞는데 사돈이 해주는 집이니 공동 명의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착오 없이 해라. 이러시더군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모든 것이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니 명의가 중요한 거야. 글쎄, 내가 말한 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왜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도 절대로 이해 못하실 거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을 해준다고 말씀만 하셨을 뿐 저희 결혼에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물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새아가가 시아버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여야 가만히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지금 자기 아버님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물었더니 글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리고는 난 몰라. 나한테는 묻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고 이런 얘기를 들은 이상 결혼은커녕 이 남자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 받지 말자. 원래 계획대로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지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친은 표정 관리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원래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 도움 조금 받아서 혼수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나중에 해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뭐가 어쨌다고 얘가 이래? 하시고 남친 아버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며 따지셨어요. 너무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서요. 했더니 뭐? 거지? 누가? 하고 남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누구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는 거지들이죠. 이런 거지들인 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했으니 제 자신이 참 한심하네요.
하고 나오려고 가방과 옷을 챙겼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요즘 젊은 애들이 참 제멋대로라더니 그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또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 관계는 다 끝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고 일어섰습니다. 저 성질머리로 결혼은 무슨 결혼? 하면서 남친 어머니가 혀를 차더군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거지들한테 적선할 마음이 없는 거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국어를 재수없게 하는 거지들이에요. 누가 결혼하기 힘들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 남친과 통화를 했는데 남친은 별일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주었죠.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이라고. 너네 부모는 거지들이고 너도 마찬가지라고. 남친은 한숨을 쉬면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겠냐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용서를 받으려고 어제 그러고 갔니? 나도 너희 시아버지 마음 풀어줄 방법이 없다. 왜 그렇게 사람이 경솔해? 이러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용서? 누가 누굴?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래 이제라도 반성하면 돼. 주말에 와서 한 상 거하게 차려봐.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럼 다 용서된다. 이러셨어요? 미치셨어요? 누가 누굴 용서해요? 거지가 우리 부모님 돈 뺏으려 드는데 내가 그 거지들을 용서할 것 같아요? 내가 용서 못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지들은 평생 거지같이 살아야지. 지들이 왜 거지로 사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난 부잣집 딸로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게.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남친 부모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남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결혼 안 되겠다 말하며 헤어지자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분명 답답한 소리 하면서 저를 더 화나게 했을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과 남친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지금도 분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고 이 정도 막말만 하고 끝냈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욕을 해버릴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암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남친이 톡으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셨어요. 남친 부모님이 공동명의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빠가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화가 나셨거든요. 그런 남자인 거 모르고 부모님에게 사윗감이라고 인사시킨 것 자체가 불효겠죠. 저희 언니와 형부는 제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저는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부족하니 말이에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23살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4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형과 누나 그리고 여동생은 모두 결혼을 해서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회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은 듬직하고 매사에 잘 챙겨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낯선 서울에서 저녁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는 건 위험하다면서 매번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사귄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저더러 결혼을 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직장 생활도 얼마 못했는데 결혼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반대를 했지만 남편이 하도 졸라대서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내 며느리가 되려는지 낯설지가 않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다정함이 전혀 없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시어머님의 살가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시어머님이라면 얼마든지 모시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한 지 채 한 달이 못 되었을 때 아주버니는 형님과 이혼을 하고 두 딸을 데리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형님이 안 오셨길래 시어머님께 여쭈어보았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결혼 전에 이미 두 사람은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니는 지방 출장이 자주 있어서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이 아주버니 집으로 건너가서 애들을 챙겨주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카 애들 나이가 4살, 6살이었는데 저보고 숙모라고 부르면서 엄청 잘 따랐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고서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데 두 아이 모두 숙모랑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시어머님은 애들이 숙모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애들 아빠가 안정될 때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도 않고 또 시어머니도 함께 돌보면 되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들을 데려오니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첫날엔 애들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개어주고 하시더니 점점 갈수록 손을 놓으시고 이젠 밥상도 다 차려놓으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건 남편이 퇴근하면 시어머님은 제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어머님이 하루 종일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고요. 한 번은 애들이랑 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힘들다고 벤치에 조금만 앉았다가 가자고 했더니 큰 조카애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숙모, 저번에 할머니가 우리한테 숙모랑 살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겁니다. 어쩐지 애들이 저랑 살고 싶다고 얘기할 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이상하긴 했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그랬어?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올 때쯤 아주버니와 시누이들을 부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신이신데 제 손으로 차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가 드시고 싶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뭐든 잘 먹는데 아주버니는 잡채하고 LA 갈비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친정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결혼을 일찍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한 사촌언니한테 전화해서 요리법을 듣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6살짜리 큰 조카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챙겨서 상 위에 놓아주더라고요. 속으로 환갑이 다 된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아주버니와 첫째 시누이가 도착하고 연이어 남편과 막내 시누이도 도착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2번을 이혼하고 최근에 사귄다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시누이보다 6살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어서 어색한데 가족 행사에 예고도 없이 데리고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엄마의 생신인데 빈손으로 와서는 생신상 음식은 또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던지 며칠 굶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니 능력 있어 보였는데 직장도 없이 시누이 집에 얹혀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 후에 노래방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으니 함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막내 시누이도 별거 중이라 혼자 왔다는데 왜 이렇게 평탄한 가정이 없나 싶어서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아가, 음식이 너무 맛있다. 어쩜 나이도 어린데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니?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손만두야. 만두피 직접 반죽해서 홍두깨로 밀어서 만드는 거 말이야. 그거 꼭 기억해. 알았지? 이번에는 내가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 속으로 고마움보다 간사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본인이 며느리한테 평소에 이렇게 자상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 같았어요. 큰 시누이는 LA 갈비가 남았으면 좀 싸달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하면서 남은 걸 다 싸서 넣어주었더니 남자친구가 받아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도 가고 마지막으로 아주버님이 나가시면서 고생했다고 하더니 시어머님 모르게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평소에도 애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전화도 자주 하는 편이라 참 자상해 보이는데 왜 형님이랑 이혼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가족들 배웅을 나가고 저는 상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큰 시누이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년이 가지고 온 건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오빠 주려고 갈비 해놨더니 새파랗게 젊은 놈을 데리고 와서 처먹이더니 눈치 없는 년이 욕심도 많지. 남은 것도 다 싸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쌍욕을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듣고 놀랄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애들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최고인 분이시라 시누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분이래요. 큰 시누이 말로는 학교 다닐 때 오빠랑 싸웠다가 시어머니께 머리채도 많이 잡혔었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도 많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세상 조신한 엄마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 저런 욕이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는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배웅을 마치고 남편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오늘 며느리가 엄마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알고 다 준비했다면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가식일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속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쩐 일로 손녀들이랑 남편 밥도 다 챙겨주고 저에게 먹고 싶은 것 없느냐고 물어보고 사다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 모양으로 봐서는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라고 속았다고 억지를 부리시더니 자기는 손자복이 없다고 박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는데 시어머님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딱 하루 미역국을 끓여주시더니 아들을 낳았으면 한 달 끓여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에 아들 타령하는 잔소리를 들으니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러다 아이한테도 안 좋은 기운이 갈까봐 생각 끝에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당장 친정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께 저를 친정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늦은 시간에 먼 길을 가자고 했다고, 딸 낳은 주제에 남편을 쥐잡듯 잡는다고, 늦은 시간에 남편 운전시키면 좋냐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엄마도 좀 쉬게 해드리려고 그런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고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친정도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어요. 시골이라 불편도 하고 친정엄마 성격도 싹싹한 편이 아니어서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시어머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갓난아기를 위해 조심조심 운전을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친정에 도착하니 두 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출발 전에 친정에 연락을 했었다고 해요. 도착하자마자 친정엄마는 아기부터 안고 들어가시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조심하라고 하시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안방에다 보일러를 얼마나 틀어놓으셨는지 방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기를 보시더니 어릴 적 제 모습이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어쩜 이렇게 뽀얗고 작냐면서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저한테는 보인 적 없던 환한 미소를 외손녀에게는 마구 보내고 있더라고요. 먼 길 오느라 배고프고 젖을 먹이려면 잘 먹어야 한다면서 언제 끓여 놓으셨는지 미역국을 우동 대접에 가득 퍼오셨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그 많은 미역국을 먹었는데도 금방 소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맡기고 두 다리 뻗고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날 친정엄마는 왜 갑자기 내려왔냐고 하길래 아주버니네 조카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시어머님 보내주셨다고 둘러댔습니다. 친정엄마는 진작 내려오지 그랬냐면서 미역국을 끼니 때마다 재료를 바꾸어서 끓여주시고 아기 목욕부터 트림까지 시켜주시고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었다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겨울이라 농사일도 없다면서 제 옆에서 한시도 떠나시지 않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한 엄마 때문에 서운한 적도 많았는데 그 서운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더 기쁜가 봐요. 하루 쉬었다가 남편은 올라가고 저는 보름 정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날 친정 부모님은 외손녀를 보내기 아쉬웠는지 꼭 안으시더니 두 눈이 빨개지셨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올라왔더니 조카 애들이 숙모랑 아기가 보고 싶었다고 제 옆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님도 보름만에 보니 손녀가 예뻐 보였는지 아님 핏줄이 당기셨는지 안아보시더라고요. 큰 조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고 예비 소집일이 다가오자 아주버니는 중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셔서 안 계신다고 시어머님이 저보고 대신 가달라고 하시길래 어머님이 가시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너무 늙어서 가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하셔서 추운 겨울에 딸아이를 업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도 학부모 총회, 녹색 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등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일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학부모 총회를 가보니 대부분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느라 못 오셔서 참석한 부모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학부모 중 대부분은 제가 큰 조카의 엄마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둘째 조카 어린이집 행사 때도 시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보내려고 하길래 마지못해 다녔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체력이 바닥났는지 몸살기도 있고 속도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 6주라고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둘째가 생겼다는 게 기뻐할 일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돌진한 딸아이에 조카들까지 다 건사할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막막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시면서 아이 셋을 얼마든지 다 돌볼 테니 뱃속 아기만 신경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한약도 지어다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야채나 나물 종류 말고 고기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육류를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육류 대신 생선을 먹겠다고 했다가 엄청 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요망한 년이 남의 집에 대를 끊으려고 하느냐면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꼭 아들을 낳을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라는 말에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이냐고 했더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몇 달간 그러고 나니 너무 지쳐서 솔직히 둘째도 딸이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10시간 진통 끝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와서는 너는 체주가 매주다. 남들 잘 만났는 아들을 너는 왜 못 낳냐? 하면서 시작하시더니 남편복 없는 년이 손자복도 없다며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시라고 말리고 보다 못한 간호사도 옆에서 할머니 요즘은 딸이 효도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한마디 했다가 남의 집 일에 끼어든다고 한 소리 듣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정말 민망하고 창피해서 병실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첫째 때랑 다르게 진통도 오래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 훗배아리도 심해서 고통스러운데 시어머니까지 난리를 치시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보니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날 다시 병실을 찾아온 시어머님이 또 한 번 아들 타령을 하시더니 얼른 셋째를 가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웬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동네 아는 집 며느리가 아들을 내리 넷을 낳았다고 그 여자가 입던 팬티를 5장이나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하루라도 입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5장 사왔다면서 집에 가면 아들 낳을 때까지 이 팬티부터 입으라며 이거 한 장당 20만 원씩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진짜 소름 끼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시어미 말을 개똥으로 듣고 있냐면서 내리 딸만 둘 낳은 주제에 미역국이 잘 넘어가더냐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누군가 병실로 급히 들어오길래 놀라 돌아보니 친정엄마셨어요. 인사 나눌 사이도 없이 엄마는 시어머니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대충 듣고 오신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시어머니 멱살을 놓지 않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아이 낳고 몸도 추스르지 못한 애한테 시어미가 할 소리요? 라고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시어미 모시고 시댁 조카들 건사하고 그만큼 고생하고 살았으면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행동이냐고 오늘 하는 짓을 보니 그동안 어떻게 해왔을지 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손자가 보고 싶으면 착한 내 딸 맘고생시키지 말고 손자 낳아줄 여자 하나 드리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없이 살아도 그래도 나름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이렇게 무식하고 막대먹은 집에 시집보낸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팬티 5장을 시어머니 얼굴에 마구 던졌습니다. 무식하게 미신이나 믿는 할망구야. 이 팬티는 당신이나 입어. 더럽게 누가 입던 팬티를 돈 주고 사와? 왜? 돈이 그렇게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어? 진짜 미친년이 따로 없구만. 전에 들어보니 어디서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한다면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만병통치약 같은 거 팔면 그렇게 많이 사줬다면서. 그러니까 살림이 그 모양 그 꼬라지지. 그리고 귀한 내 딸이 당신 생일상 차려줬는데 다음부터는 손만두 해달라고 했다며? 만두같이 생겨서 생긴 대로 놀고 자빠졌네 하시는데 은근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외손주 보신다고 먼 길 달려오신 엄마가 밖에서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시게 한 제가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셨던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멱살 한번 잡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엄마는 저를 보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 남편이 병실에 들어서자 친정엄마는 자네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애 낳고 힘든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해줄 망정 이런 대접을 받게 하느냐고 혼을 내셨어요. 워낙에 효자다 보니 시어머님께 큰 소리를 한번 못 친 사람이니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된다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더러 오늘 내가 여기서 자고 내일 퇴원하면 택시를 타고서라도 시골로 데리고 갈 테니 아침 일찍 큰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맘대로 하하라시더니 아, 이 팬티 진짜 귀한 건데 너무 아깝다 하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그렇게 귀가 얇으니까 평생 사기나 당하지. 그 팬티가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나 입어. 왜? 지금부터 입고 가지 그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안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산 팬티도 내가 찢어발겨 버릴 테니까 하고 소리치셨고요. 남편은 장모님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친정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퇴원시켜서 데리고 가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제야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딸을 데리고 온 남편이 시골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짐을 챙겨왔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저와 아기를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허락하지만 몸조리가 끝나도 올려보낼 생각이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 길을 운전해온 남편에게 늦은 점심을 먹이고 친정엄마는 서울로 올라가려는 남편을 불러 세우더니 시어머니와 조카들은 형과 함께 살게 하고 내 식구 따로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데리러 오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하시면서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사위 전화 받지 말라고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앞으로 평생 고생한다고 하셔서 전화기를 꺼놓았습니다. 가끔씩 집 전화로 연락이 왔지만 친정엄마는 준비 안 되었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칼같이 끊어버리셨어요. 3주쯤 되었을 때 남편이 큰형이 시댁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고 남편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2주 후쯤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네 식구만 살 수 있는 날이 설마 올까 했는데 현실이 되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올라가기 전에 시댁에 있는 짐 다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다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고 친정엄마의 사이다 발언으로 저희 네 식구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안 보니까 너무 좋은데 조카들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 보고 조카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해서 저희 큰딸이랑 놀게 하고 재워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명절날만 가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밖에서 외식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김한장도 굽기 싫었거든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도 아들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시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듣기로 아주버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대요. 큰며느리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해서 나를 이혼당하게 만들더니 재수씨한테까지 그랬냐고 손자 욕심에 아들들 호라비 만들고 손녀들 다 책임지고 키울 수 있으면 그러라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재수 씨 같은 사람 세상 천지에 없을 거라고 늦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 해요. 분가 후에 저는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셔서는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아기 내복이라도 사입히라고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많이 변하시긴 하셨어요. 그렇게 분가에서 딸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가져본 우리만의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큰딸이 대학생, 둘째가 고등학생, 셋째가 중학생인데 우애도 좋고 엄마 아빠 기념일이면 셋이서 이런저런 이벤트로 저희를 매번 웃게 합니다. 이렇게 딸들이 좋은데 아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어머님은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와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큰 조카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갑니다. 아주버니 인성을 닮았는지 참 착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세월 참 빠르게 흐른다 싶네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아들아들해서 며느리들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딸들도 이렇게 좋은데 말이에요. 아들은 아들이라서 좋고 딸은 딸이라서 좋습니다. 모두 다 사랑스러운 자식이니까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짧은 세상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이야기,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의 남친이었던 사람은 30대 초반이고요. 편의상 남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남친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마찰이 생겨서 헤어졌습니다. 이걸 파혼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헤어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견례는 했습니다. 상견례 말고는 한 것은 없어요. 식장과 신혼여행지 알아보고 있는 중에 남친과 헤어졌거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하도 어렸을 때라서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몇 장면 기억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와는 워낙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외롭거나 한 기억은 없습니다. 남친도 어머니와 둘이 사는 사람입니다. 남친 부모님은 남친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셨다고 해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과 남친 누나를 혼자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저와 남친은 이런 공통점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컸고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을 서로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올해 초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양가 어머니의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둘만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결혼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집은 방 2개짜리 다세대를 얻어 시작하고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기로 했죠. 저와 남친은 연애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적 상황도 알고 있었어요. 남친은 어머니에게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에게 드리는 돈은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남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양가 어머님들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견례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남친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치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산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맞벌이를 한다. 맞벌이를 해서 시어머니를 모신다. 내가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편하게 사시도록 해드리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건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니들 모두 건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꼭 남친 어머니를 모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견례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친과 얘기를 해봤지만 남친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답니다. 자기 누나가 있지만 자기가 아들이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꼭 당장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그동안 자기 엄마가 고생하신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나요? 너는 누나라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자식이 하나뿐인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저는 딸이라서 엄마 모시고 사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남친은 나는 예전부터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계획이었어. 이제 결혼하면 모시고 살려는 것이고 이러더군요.
나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살려고 했어. 이렇게 말했더니 제가 자기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니네 엄마 모시고 싶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겠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친은 말문이 막힐 때마다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말다툼을 하다가 이런 것까지 따졌어요. 아들이라서 뭐? 어머님이 집 해주신대? 나는 혼수만 해가면 돼?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이런 말을 했더니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집이나 바라고 있었냐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친과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잘 만나왔거든요. 약간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 고집이 있는 사람인 줄은 이때 알게 되었네요. 남친은 저에게 이상한 누명을 씌우려 하더라고요. 내가 아들 하나인데 내가 엄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혼자 사시는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혼자 사는데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건 안 돼? 했더니 자기는 아들이라는 것을 또 강조할 뿐이었어요.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말다툼 끝에 저는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하기 싫어서 결혼까지 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생각하라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날 남친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자기는 자기 엄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지만 비참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남친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남친이 했던 말을 다시 돌이켜보면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효도할 여자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남친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초라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럼 저는요? 저도 저희 엄마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어쩌고 하는 남친의 논리도 억지 논리 아닐까요? 동등한 입장으로 결혼을 하는데 자기 엄마는 가여운 사람이니 모셔야 하고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남친의 논리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집에 와서 저희 엄마에게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왠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저희 엄마는 본인이 저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친에게 더 화가 나더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남친은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이 남친과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친 어머니는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헤어질 생각을 하냐며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외아들과 결혼하면 당연히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아직 못 배운 것이냐 하셨습니다. 참 어이없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지원을 안 받고 결혼할 때는 아들, 딸 구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튼 나는 더 이상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친 어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남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댁이 우선이다 뭐다 하면서 저를 고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친에게 톡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남친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은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모시고 살아. 지금은 혼자 살면서 결혼하면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대? 그건 말이 안 돼. 나한테 대리효도를 시키고 싶었던 거겠지. 나는 너를 대신해 너네 엄마를 모실 정도로 너를 사랑하지 않나 봐. 너네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여자 찾아봐.
이렇게 답장 보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남친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던 남친은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효자인 척을 하지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저와 결혼하자고 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을 계획하고 상견례까지 했던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제가 좀 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쓴소리 해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아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입학했을 때 최고로 힘들었네요. 아기였을 때는 영화반이라도 보내고 회사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도움을 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어린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눈물바람으로 회사를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 잘 지내고 있네요. 아무리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다 해결될 길은 있나 봅니다. 저와 남편은 좀 늦게 결혼한 것도 있고 해서 결혼 생활을 남들에 비해 좀 힘들지 않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성격 차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기도 하고 나쁜 분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것이 꼭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시댁과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성장 과정인 것이겠지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결혼 전에도 시댁에는 풍파가 많았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짓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 저와 모은 돈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도 다녀와야 해서 사회생활이 좀 늦게 시작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이 적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이라서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었죠. 저랑 비슷한 돈을 모아놓았으니 제가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편인데 남편이 모은 돈이 적었던 이유는 시댁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는 사람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는 식으로 간간히 돈을 벌었던 분이십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고 계셨고요. 시아버지 월급으로 충분히 두 분 생활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 돈을 매달 보태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다 생각하고 그렇게 도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7년 후에 시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계속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셨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은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대출 이자는 아주버님과 저희가 반씩 내드리고 원금은 갚아나가지 못했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은 이사를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꽤 큰 돈을 내서 그 집을 샀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집값의 반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의는 시부모님 명의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돈을 낸 만큼 지분을 등록해 놓았어야 했나 봐요. 그때는 남편도 못 모를 때라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겠죠. 아주버님네는 결혼할 때 적은 돈이나마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 형님이 씀씀이가 적지 않아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도 아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 조금씩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전세금을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2년 정도 시댁에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시 분가를 했어요. 고부 갈등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격상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는 제멋대로 구는 형님의 비위를 맞추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분가할 때 예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집을 전세 계약해서 분가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의심이 가요.
아주버님은 시댁과 합가해서 살 때도 생활비가 모자랐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살던 집 전세금을 뺀 돈을 야금야금 썼을 테죠. 그런데 대출도 받지 않고 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금액을 들여서 전세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좀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돈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잖아요. 저를 속물이라고 비난하신다면 그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은 분가를 해서 살았고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살고 계시는 집을 꼭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결혼할 때 몇 푼이라도 보태주었지만 작은아들에게는 해준 것이 없고 이 집을 살 때 작은아들이 돈을 보탰으니 당연히 이 집은 작은아들의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었어요. 남들은 기본적으로 2주간 산후조리원에 있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줬던 것이 한 몫을 했죠. 저희 둘이 갓난아기 키우며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생겨서 하루하루가 감동적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과 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아주버님은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장례식 때 들어온 총 비용은 장례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치르고 많이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지인들이 낸 금액과 아주버님 지인들이 낸 금액에서 공동으로 장례식 때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저희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저희는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납골당에 매달 내는 돈도 있고 하니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작년 초에 아주버님이 참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시댁에 전부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년부터 살고 계시는 집을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고 결혼 후에도 보태준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 갈 때 저희 남편이 보탠 돈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이 지금 어머니와 살고 있는 집과 나의 집을 처분해서 넓은 집을 구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거였어요. 저는 바로 물어봤죠. 새로 구한 집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 건데요? 하고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니까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할 것이라 하더군요. 남편이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집 살 때 땡땡 아빠가 거의 반을 보탰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고요.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지원도 많이 받았으니 이 집은 땡땡 아빠가 물려받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죠. 형님은 시댁 일이니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시댁 내력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따졌어요. 내 남편은 성격상 이런 경우에 바른 말을 못하니 내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형님이 잘 모시고 살았다면 모를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 집 판 돈을 가지고 나면 시어머니 버리고도 남을 사람들인 거 뻔히 아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에게 물어봤어요. 제 말이 하나라도 틀렸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이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긍할 수 있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라고 했죠. 능력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이렇게 대놓고 내비추는데 너무 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제가 큰아들이 작은아들 돈을 뺏으려 드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형님은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얘기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시부모님과 내 남편의 돈을 뺏으려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라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남의 돈을 탐낸다고 그 욕심 채울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부모님과 동생의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 생각대로는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얘기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에게 집 명의를 가져가라 하시더군요.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면 껌뻑 죽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주버님이 저렇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뭘 잘못해도 장남이라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을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동의서를 작성해줘서 그 집은 시어머니 명의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명의 이전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고 있으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도 큰아들에게 무지하게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여름쯤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집이 저희 남편 명의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저희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거든요. 형님은 저희를 보고 도둑놈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년이 도둑년이지 누구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냐며 저도 소리를 질렀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명의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 하더라고요. 꼴 같지 않은 협박 안 통한다고 했죠. 네 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니냐고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장남이랑 살 거다. 니들한테 내가 해준 게 얘들한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데 니들이 날 모셔야지. 이러셨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들었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 뉘우쳐. 짐승만도 못한 년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뭐라뭐라 욕을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아주버님이 당신을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죠.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시부모님이 잘해주기만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의 차별이 있기는 했지만 제 남편에게도 정성을 다하신 분들이니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아주버님만 저렇게 못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시부모님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죠. 동생 목까지 뺏으려 드는 미친년 놈들을 사람 취급해 줄 수는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버님네는 얼마 안 남았어요. 외벌이로 살면서 그 씀씀이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러니 자기 몫이 아닌 것에 그렇게 탐을 내겠죠. 스님께서 바른 분이라서 시댁 집안이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